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고급 항공전자 장비, 높은 기동성과 발달된 센서를 갖춘 5세대 전투기는 현대 항공 기술의 끝판왕 같은 존재입니다. 모의 훈련에서 단두대의 F-22 랩터가 144대 전투기를 격추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자 러시아 등 다수의 나라가 앞다퉈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 전장은 강력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KF-21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F-35와 수호이 57, 젠20 등이 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개량되면 이러한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KF-21이 A사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 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레이더 피탄 면적을 줄이는 스텔스 요소가 우수하며 마 1.8 이상의 최고 속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기술적 성숙도를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천번의 KF-21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완수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테스트 팀이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4.5세대 전투기에 머물러 있는 KF-21이 F-35 등 다른 5세대 전투기와 비교되며 해외로부터 가장 안전한 5세대 전투기로 전망되었다는 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인데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비관적인 여론에 부딪혔던 KF-21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F-35보다 10배 이상 뛰어난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전투기가 나타나 대한민국의 KF-21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35보다 더 뛰어나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 5세대 경쟁 전투기와 KF-21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분야에서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이 가진 위상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F-22 랩터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유한 전투기이며 미국은 F-22에 사용된 첨단 기술을 군사 기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은 주요 동맹국에도 F-22의 수출을 불허하며 오로지 미국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F-22 랩터의 아성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전투기에 F-22를 뛰어넘었다는 선전 문구를 넣게 만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F-35는 유일하게 수출되는 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향후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시장 경쟁에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KF-21도 5세대 전투기 개량이 완료되면 F-35의 대체제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튀르키예 칸이 F-35보다 더 뛰어난 스텔스기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등장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시제기 제작조차 어렵다는 소식이 해외에서 전해졌던 걸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예측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해외 군사 매체는 칸의 저피탐 능력을 매우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전투기 외형 설계이며 나머지 하나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레이더 흡수 도료인데요. 해외군 전문가들은 칸에 적용될 레이더 흡수 재료가 F-35보다 최대 10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과장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 정도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레이더 흡수 도료라면 F-35가 아니라 F-22 랩터조차도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능 예측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주장하는 칸의 레이더 흡수 도료는 시험 비행에서조차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흡수 도료는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유지 보수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기술적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 흡수 도료는 열과 추위 등의 온도 변화와 습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만으로도 성능 저하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특수 경납고의 전투기를 보관해야 하며 초음속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 저항과
마찰은 전투기 표면에 코팅된 레이더 흡수 도료를 벗겨지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레이더 흡수 도료는 뛰어난 전파 흡수 능력과 함께 반드시 우수한 내구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5세대 전투기의 시간당 유지 비용이 4세대 전투기보다 몇 배나 더 비싼 이유도 매 비행 과정을 거친 이후 레이더 흡수 도료를 다시 코팅해야 하기 때문이며 F-35B는 마하 1.2 이상의 속도로만 비행해도 스텔스 코팅에 기포가 생겨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존재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겨우 1호 시제기의 초도 비행 수준에 불과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칸이 이러한 극한의 전투기 조종 환경 속에서 레이더 흡수 도료의 성능을 검증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령지상에서 테스트한 레이더 피탐 도료의 성능이 우수했다고 하더라도 칸이 실전에서 공중전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수한 저피탐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며 군사무기에 있어 성능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 이렇게 섣부른 고평가는 매우 위험합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은 각각 스텔스 기술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레이더 흡수 도료를 개발함으로써 F-35의 스텔스 성능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일 예정인데요. 탄소 나노튜브를 기반으로 제작된 레이더 흡수 도료는 광범위한 대역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이중 레이더 구조를 활용하여 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록히드 마틴은 이처럼 새로운 레이더 흡수 도료를 개발하여 앞으로 F-35의 스텔스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또 한국은 스텔스 패널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2021년에 KF-21의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한 레이더 흡수 도료를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단연간의 시험 비행에서 시제기를 통해 그 성능을 입증했으며 이미 KF-21은 스텔스 전투기 바로 아래 단계의 RO 등급을 획득했을 정도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 패널을 개발하여 성능 테스트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스텔스 패널은 매 임무마다 새로 기체를 코팅해줘야 하는 레이더 흡수 도료와 달리 한번 외부에 부착하면 장기간 운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의 막대한 운용 유지비 중 대다수가 스텔스 코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텔스 패널은 향후 우리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스텔스 성능과 작전 역량 유지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은 스텔스 패널을 우선적으로 군함에 부착하여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무인기와 전투기로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 이미 단연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레이더 흡수 도료의 성능 검증도 완료되었으며 도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스텔스 패널까지 개발하여 튀르키예와는 비교가 안 되는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35의 아성을 뒤흔들 전투기는 칸이 아니라 KF-21이 될 것이며 이 밖에도 해외군 전문가들은 칸이 최첨단 AI와 자율성을 갖추고 있어 윙맨 드론과 협력하는 것을 비롯한 유무인 복합 체계 분야에서 다른 5세대 전투기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된 검증은 단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튀르키예는 아직 칸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무인 전투기를 상용화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칸도 무인기와 편대를 이루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러운 전장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체계 개발 계획과 기술 검증 없이 막연하게 유무인 복합 체계가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은 그다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기 어려울 것인데요. 반면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다목적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 편대를 구성하는 NACS 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 완벽하게 무인 전력을 확보하고 실전 배치를 완료한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무인기 전력을 확보하고 임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유무인 복합 체계를 위한 다목적 무인기의 시험 비행을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튀르키예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있는데요. 이처럼 칸은 일부 해외군 전문가들이 이론상의 스펙만을 가지고 F-35를 뛰어넘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까지 검증된 성능 지표와 개량 계획 등을 살펴보면 F-35와 5세대 전투기 분야에서 경쟁할 기체는 칸이 아니라 KF-21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은 매 시험 비행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KF-21은
KF-21은 내부 무장창 등 다양한 성능 개량을 더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5세대 이상의 기체로 개량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제 겨우 2에서 6호 시제기 제작 계획이 발표된 칸을 계속해서 KF-21의 라이벌로 거론하며 칸을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국의 KF-21이 성능 개량을 거듭하여 전 세계 전투기 시장 판도를 뒤흔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6일 튀르키예 타이푼 도입 시도 영상입니다. 한국의 KF-21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자 튀르키예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칸 개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에비에이션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칸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티타늄을 둘러싼 공급망 문제로 인해 칸의 후속 시제기 제작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때문에 튀르키예의 공군 전력 현대화에 심각한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는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칸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그 전까지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추가적인 전투기 도입을 병행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칸이 실전 배치를 위한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두 번째 시제기 생산조차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가 독일로부터 유로파이터 구매까지 막히게 된 튀르키예는 유럽에서 가장 노후화된 공군을 가진 국가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겨우 한 대의 칸 시제기만 가지고 초도 비행에 착수한 튀르키예의 입장에서 후속 시제기가 늦어진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상황입니다. 최신 전투기는 각종 첨단 기술력의 종합체라 불릴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력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제기를 통해 수많은 테스트와 오류 수정, 기술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튀르키예는 초도 비행 이외에 마땅히 다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후속 시제기를 생산하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튀르키예가 처음으로 칸을 비행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KF-21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투기 개발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반면 한국은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합 6대의 시제기를 투입하였으며 그중 2대는 철저하게 지상 테스트에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도합 2200회에 달하는 각종 시험 비행과 무장체계 시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검증 등을 거쳐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KF-21의 성능 보완과 개량을 진행하여 양산품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그야말로 무기 개발의 교과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튀르키예와는 차원이 다른 검증 과정을 거쳐 탄생했는데요. 그런데 KF-21과 칸의 차이는 비단 시제기 생산 및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시험 과정에서부터 온갖 문제와 주먹구구식 처리가 난무하는 칸이 실제 성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전투기 개발에 큰 소리를 친 것과 달리 막상 지금까지 공개된 칸은 껍데기만 그럴싸할 뿐 구체적인 성능 검증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핵심 중 하나는 단연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과거의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시계외 교전이 기본이 된 현대 공중전에서 반드시 장착해야 할 군사 장비이며 에이사 레이더 하나로 수많은 공군 조종사의 목숨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칸은 F-22 랩터급의 레이더룸을 장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튀르키예의 기술력으로 그만큼 큰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는 전혀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며 레이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켜야 하므로 단순히 무작정 크기만 키운다고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이 증가하고 부피와 무게가 증가한 만큼 이를 전투기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증된 튀르키예의 에이사 레이더 기술은 자체적으로 성능 개량에 착수한 자신들의 F-16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미국에게서 도입한 F-16을 자체적으로 개량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800개의 송수신 모듈을 탑재한 에이사 레이더 정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약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을 탑재한 에이사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는 F-22 랩터는 이보다 1.5배나 더 큰 에이사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는데
튀르키예가 이보다 더 큰 A4 레이더를 운용하는 게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록 F-22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자체적으로 이미 KF-21에 A4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지난 2024년 5월에 있었던 미티어 사격 실험에서도 87km밖에 떨어진 표적을 A4 레이더로 식별하고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어 성능이 미지수인 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나마 레이더 분야에서는 튀르키예가 F-16급 A4 레이더라도 공개한 것과 달리 칸의 엔진 개발은 더욱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칸을 두고 초기 생산 모델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작한 F110 엔진을 사용하되 성능 개량이 들어가는 블록 20 모델부터는 F110과 동급 이상의 자국산 터보팬 엔진을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도 KF-21의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 400K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 이와 동급의 엔진을 국산 기술력으로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비교해보면 양측 모두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과 튀르키예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한국은 비록 아직까지는 미국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다음 한국의 방산 기업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40% 정도의 국산화율을 가지고 엔진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와 동급 성능의 엔진 개발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국산 엔진을 도입하는 체계적인 루트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자국에서 사용하던 F-16의 엔진을 재활용하다시피 하여 칸을 개발하였으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 한국에게 손을 벌릴 위기에 내몰려 있는데요. 튀르키예와 정치적, 외교적인 이유로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항공 엔진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 엔진 수급에 적신호가 켜진 튀르키예는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의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이미 프로토타입만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빠른 기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와 군사 전문지 제인스, 브레이킹 디펜스 등에서도 한국의 엔진 시제품을 두고 최종 개발이 완료되면 항공 엔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적 완성도를 극찬했습니다. 여전히 한국도 미국산 전투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한국산 엔진을 도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단계적으로 엔진 개발 기술을 쌓아가고 있는 한국 방산이 튀르키예보다 이미 앞서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칸이 개발된다면 KF-21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달리 현실은 언제 2호 시제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설령 간신히 시제기 생산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량 생산에 들어간 KF-21을 따라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요. 칸이 5세대 전투기를 표방했기 때문에 마치 4.5세대 KF-21보다 더 앞선 세대로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칸이 실전 배치에 들어갈 2030년이면 KF-21도 5세대급 성능 개량은 물론이고 유무인 복합 편대를 구축하여 운용할 시점이기 때문에 전투기 세대 구분조차도 튀르키예는 한국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체적인 전투기 생산도 지연되고 이를 메우기 위한 유로파이터 도입과 F-16 블록 30개량도 난항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는 점차 주변국보다 뒤떨어진 공군 전력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와 군사적으로 대립할 확률이 높은 그리스는 미국으로부터 착실히 F-35 전투기를 도입하며 자국의 공군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기술력을 이전받아 알타이 전차와 T-12로 프르트나를 개발하며 한국 방산의 라이벌을 자처했습니다. 푸틴의 위협에 맞서 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한 다수의 동유럽 국가가 신식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들과 경쟁을 하며 마치 한국의 방산을 위협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정작 전차와 자주포는 원조인 한국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칸마저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수호 257, F-35 라팔 등 이미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기종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칸을 KF-21의 라이벌로 부르는 것은 KF-21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두 기체의 위상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승승장구하는 KF-21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